한겨울 최전방, 병사들 밥값과 난방비를 빼돌린 악질 중령. 하지만 그가 끝까지 몰라본 건 죽어가던 이병의 뒤에 707특임대 출신 최연소 중장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제22 보병사단 율곡부대는 겨울철엔 지독한 한파로 악명 높은 지역이었다. 바닷가와 인접해 해안 경계 임무를 전담하는 이곳은 해풍이 끊임없이 불어와 차가운 바람이 철책선을 넘어 병사들의 온몸을 꽁꽁 얼게 만들었다. 1월의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추위는 영하 25도에 달했다. 율곡부대 소속 해안소초의 식당에는 저녁 배식 시간이 되었으나 병사들의 얼굴은 침울했다. 식판 위에는 건더기 없는 무국과 차갑게 식어버린 두부 조림만이 담겨 있었다. 밥알조차 윤기가 없는 것이라 찐 쌀과 다를 바 없었고 반찬이라고는 마른 멸치와 깍두기가 전부였다. 혈기 왕성한 나이인 20대 초반의 병사들에게는 형편없이 부실한 밥이었다. 대대장 강도훈 중령은 학군 장교 출신으로 임관하여 올해 군생활 25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 군인이었다. 그의 가슴팍엔 무궁화 2개가 박힌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강중령에게는 단 하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바로 1년 뒤에 예정된 대령 진급 심사였다. 자칫 이번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면 옷을 벗어야 할 처지였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윗선의 눈에 들어 진급 대상에 포함돼야만 했다. 강중령은 부대 운영 예산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겉으로는 국방 예산 절약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론 병사들의 회식 비용을 가로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뇌물과 로비 자금으로 쓰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그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지휘관 결혼 선물, 고급 술자리와 유흥 비용의 공금을 사용했다. 병사들의 난방용 기름은 외부인에게 몰래 팔아 넘겼고 식자재는 서류를 위조해서 횡령했다. 게다가 보급품과 치료비 지원 예산마저 몰래 챙겨 먹었다. 참모들과 행정 담당 간부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반항하면 본인들의 근무 평점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 당장 오지로 발령이 나거나 강제 전역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중령은 자기 말에 복종하는 신복들만 옆에 두었고 다른 이들은 엄격히 감시하고 억압했다. 이병 이진우는 자대 온 지 2달이 된 막내였다. 그는 얼어버린 손으로 식은 밥을 국에 비벼 넘겼다. 입대 전 진우는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생활을 했다. 체급은 미들급이었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휩쓸 만큼 실력이 뛰어난 편이었다. 키 182cm의 몸무게 80kg의 다부진 근육을 가진 그였으나 이어지는 배고픔과 혹한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진우는 생활관에 들어와서도 쉴 수가 없었다. 난방기는 야간에 한두 시간만 켜졌고 그것마저도 따뜻한 바람이 잠시 나오다 끊겨버렸다. 밤이 오면 모포를 덮어 써봐도 냉기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대원들은 침낭 안에 군화까지 품어안고 잤다. 새벽에 기상하면 군화가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전우들과 같이 고통을 버텨냈다. 처음엔 군 생활이 원래 다 힘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종교 행사 때 타부대 아저씨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우리네 사정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옆 동네는 밥도 잘 나왔고 난방도 빵빵히 틀었다. 게다가 후식으로 우유나 떡이 나온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자대 후 석 달이 흐르자 진우의 체중은 15kg 정도나 줄었다. 옆자리 생활관 동료들도 마찬가지 꼴이었다. 얼굴은 푸석해졌고 손등은 터져서 피가 났다. 몸살이 나도 효과 좋은 약을 얻을 수 없었다. 의무대에선 싸구려 감기약 몇 알만 주었다. 군의관마저 성의 있게 치료를 하지 않았다. 강중령이 의무대까지 간섭해 의약품 소모를 최대한으로 줄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군생활 반년차가 되던 어느 날 지휘관과 용사들 간의 마음의 편지 시간이 잡혔다. 이는 사단 본부의 명령에 의해 주기적으로 억지로 진행해야 하는 일이었다.
뻔한 행사였지만 진우는 이 순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동료들을 부추겼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총대 메고 질러야 한다. 동료들은 무서워했지만 진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공청회는 강당 교육장에서 시작되었다. 강도훈 중령은 의자에 앉아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곁에는 중대장 송민석 대위와 행정보급관 박중사가 앉아있다. 송 대위는 약장에 다이아 3개가 박혀진 계급장을 차고 있었다. 그는 강중령의 제일 믿음직한 부하로 횡령에 깊게 발을 담그고 있었다.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악행도 저지르는 놈이었다. 강중령은 적힌 원고를 대충 읊어나갔다. 우리 대대는 전방 철책의 맨 앞에서 작전을 책임지고 있다. 용사들의 고생을 다 이해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게끔 힘을 쓰겠다. 힘든 일이나 바라는 게 있다면 마음껏 말하도록 하여라. 뻔한 훈화 말씀이 멈추고 건의 사항 시간이 돌아왔다. 잠깐 정적이 돌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진우가 팔을 들었다. 중대장 송대위의 눈동자가 매섭게 굳었다. 강중령은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병 이진우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대대장님, 현재 모든 병사들이 영양과 수면 부족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배식은 정량에 턱없이 모자라고 온수조차 전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옆 대대와 비교하면 우리 부대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전우들의 체력이 바닥나고 있으니 제발 환경을 점검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담회 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강중령의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그는 진우를 노려보며 턱을 괴어 보였다. 그것은 관심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좋아, 이진우 이병 꽤나 분석적이로군. 하지만 내 녀석 군 생활이 며칠이나 됐다고 평가를 하냐. 군대는 원래 험한 곳이야. 그건 인내하고 버티는 거지. 사회 때의 그 안락함을 기대하면 안 돼. 알겠나? 하지만 대대장님, 이것은 훈련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 보장의 문제입니다. 병사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추위에 떨며 도대체 뭘 위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진우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강했다. 강중령의 안색이 불그락거렸다. 송대위는 당황한 기색으로 지휘관을 살폈다. 강중령은 손을 뻗어 진우를 막아섰다. 들었다. 그 건의는 내 고려해보지. 그만. 대화는 거기서 중단됐다. 하지만 진우는 직감할 수 있었다. 본인이 지금 선을 넘고 말았다는 것을. 회의실 문 밖으로 나갈 때 송대위가 진우의 팔을 꽉 잡았다. 와, 너 진짜 미쳤구나 너. 기다려. 당일 밤부터 진우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강도훈 중령은 송대위와 담당관을 본인 방으로 불렀다. 그들은 문을 잠고 회의를 했다. 야, 저 이진우라는 새끼 뭐하던 놈? 부산 출신입니다. 사회 때 명문대 법대생이었다 합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강중령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놈이 물을 다 흐리네. 불이네. 불이네. 당중령은 다른 애들까지 바람 넣으면 상황이 꼬인다. 정말 확실하게 정신 좀 개조해. 요령껏 해. 송대위는 알았다는 듯 허리를 숙였다. 그 지시는 즉시 내무반의 실세 병장에게 하달되었다. 강동철 병장은 중대 내에서 소문난 미친개였다. 그는 자기보다 짬밥이 적은 후임들에게 구타와 인격 모독을 즐겼었고 간부들은 이것을 묵인했다. 도리어 강 병장을 앞세워서 말 안 듣는 병사들을 쥐잡듯이 잡도록 시켰다. 이 길부터 진우를 향한 집요한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은밀하고 지독했으며 규정을 악용한 가혹행위였다. 행사가 다 끝난 이튿날 오전 강도훈 중령은 지휘관 사무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며 밖을 쳐다보았다. 운동장에서는 병사들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가슴에 박힌 빛나는 중령 계급장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반년 정도 후엔 대령 승진 발표였다. 이번엔 무조건 되어야, 혹시 안 되면 그는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23년의 군 생활을 여기서 마쳐야 하는 거다. 강중령은 수화기를 들어서 중대장실로 호출을 했다. 송대위 지금 내 방으로 튀어와 박중사도 부르고 알겠습니다. 5분 뒤 지휘관 송민석 대위가 보급 담당관 박영수 중사와 같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송대위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장교로 강중령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그는 강중령의 신복이자 아주 영악한 부하였다. 가슴에는 반짝이는 소령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박중사는 부대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사람으로 강중령의 뒷돈을 은밀하게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들어와. 두 간부는 사무실에 들어와 각을 잡고 거수경례를 했다. 강중령은 눈짓으로 문을 잠그라고 시켰다. 박중사가 문을 걸자 강중령은 책상에 앉으며 말했다. 어제 그 일로 이진우라는 녀석이 뭐라 떠들었는지 들었지? 네, 듭니다. 병사들의 복지와 급식 문제를 따졌습니다. 송대위가 보고했다. 강중령은 볼펜으로 책상을 딱딱 쳤다. 저런 놈이 하나 생기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불만을 갖기 시작해. 지휘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돈을 아끼고 있는지 아냐? 이 부대를 알뜰하게 운영해서 사단장님 눈에 쏙 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고작 쫄병 녀석이 나한테 훈계를 하려 해? 송대위는 비위를 맞추며 맞장구를 쳤다. 지휘관님 생각이 옳습니다. 저런 놈은 맛을 좀 보여줘야 합니다. 강중령은 흡족하다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녀석을 아주 지독하게 굴려 좀 봐라. 빠져나갈 수 없게 규정을 이용해서 조지는 거야. 알겠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기강 확립이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찔릴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적당히 기만 꺾는 정도로. 송대위와 박중사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복도를 지나며 송대위가 그에게 말했다. 강동철 병장한테 말해라. 이진우 걔 좀 확실히 밟아놓으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강동철 병장은 소대에서 제일 질이 나쁜 놈이었다. 걔는 병장 계급장을 단지 한참이 지났지만 말뚝을 박으려 하고 있었다. 원래 제대 날짜는 이미 지났어야 했으나 잦은 영창 징계로 인해 군 생활이 기약 없이 늘어난 상태였다. 잦은 폭력 사태로 군사 재판에 회부됐지만 간부들은 알게 모르게 그를 감싸고 돌았다. 강 병장이 골치 아픈 병사들을 제압하는데 탁월한 사냥개였기 때문이었다. 강 병장은 키가 190cm에 육박하는 압도적 피지컬의 소유자였다. 그는 입대 전 격투기 선수 경력이 있었고 군 입대도 도피성 지원에 가까운 것이었다. 사회에서 상해 사건을 저질렀다가 합의를 조건으로 군대로 도망쳐온 케이스였다. 그는 부대 내에서도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 박중사는 생활관으로 찾아가 강 병장에게 눈짓을 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구막사 뒤로 이동했다. 박중사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강 병장에게 물렸다. 태워. 고맙습니다. 강 병장은 라이터를 켜고 희뿌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박중사가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진우라고 신병 알지? 아, 걔 말입니까? 소원 수리함에 중대 비리 찔러 넣은 놈이요. 맞아. 행보관님이 그 녀석 군기 좀 잡으라신다. 알겠어? 강 병장은 입꼬리를 올렸다. 맡겨만 줍쇼. 확실하게 조져놓겠습니다. 적당히 선 지켜라. 영창 갈 일 만들지 말고 교묘하게 굴리는 거야. 염려 마십쇼. 제가 또 그런 쪽으로는 도가 찜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 직후부터 이진우를 향한 교묘한 괴롭힘이 개시되었다. 강 병장은 우선 진우를 취사장 구석의 소각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다. 부대 내에는 여러 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소각장 구석과 폐기물장은 촬영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강 병장은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잘 꿰고 있었다. 따라와라. 이진우. 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강 병장의 뒤를 밟았다. 소각장 쪽에는 강 병장 말고도 험상고는 선임 둘이 서 있었다. 덩치 큰 상병과 눈매가 매서운 일병이었다. 강 병장은 진우를 쏘아봤다. 야, 군대 참 편해졌지? 짬도 안 되는 게 소원 수리를 적어내?
저는 부조리를 보고했을 뿐입니다. 진우가 주눅들지 않고 바로 대꾸했다. 강병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부조리? 네가 지금 인권운동이라도 하러 왔냐? 여기는 사회가 아니야. 군대다. 까라면 까는 곳이라고. 강병장은 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강병장이 따라붙어 진우의 정강이를 워커로 찼다. 진우는 인상을 썼지만 쓰러지진 않았다. 유도 선수 생활로 다져진 맷집이었다. 그러나 강병장은 봐주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허벅지를 니킥으로 찢고 뺨을 손등으로 세게 후려갈겼다.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네? 너 지금부터 지옥주 훈련 시작이다. 단단히 각오해라.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버텼다. 덤비면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주먹을 쓰는 순간 하극상으로 구속될 게 뻔했다. 군법상 상관 폭행은 돌이킬 수 없는 죄였다. 진우는 묵묵히 견뎌야만 했다. 그 시점부터 진우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매일 새벽 6시 동기들이 식당으로 이동할 때 진우는 강병장의 명령으로 완전 군장을 차고 가파른 산악구보를 뛰어야 했다. 군장에는 무전기와 예비 총열, 식량까지 가득 차 있어 그 무게만 40kg에 육박하고 있었다. 혹한의 추위에 쇳덩이 같은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일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배식 시간이 다 지나서야 진우는 막사로 복귀했다. 그의 피부는 열기와 냉기가 뒤섞여서 검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밥통은 이미 텅 비어 잔반만이 굴러다녔다. 그는 식은 밥덩이를 국물에 대충 말아 허겁지겁 삼켰다. 짐승의 먹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일과 중에는 기본 훈련을 소화했으나 일과가 종료되면 예외 없이 얼차려 지옥이 펼쳐졌다. 강병장은 진우에게 버피 테스트 300회, 제자리 높이뛰기 500회, 오리걸음 연병장 5바퀴를 지시했다. 진우가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도 영양 보충 없이 버티기엔 무리였다. 신체는 급격히 무너졌고 관절은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점호가 끝난 뒤엔 수면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병장은 진우를 경계 근무조에 고의로 편성했다. 보통 3일에 한 번 서는 근무였지만 진우는 매일 새벽 시간대별로 쪼개져 근무를 서야만 했던 것이다. 초번초 근무부터 말번초 근무까지 퐁당퐁당식으로 모든 시간대에 이름이 박혀 있었다. 잠에 들 틈이 없었다. 극심한 수면 박탈이 이어지자 진우의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다. 보름이 훌쩍 흘렀다. 진우의 체중은 7kg에 가까이 줄었다. 눈가는 태팍에 들어갔고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생활관 동료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진우를 지켜봤지만 누구도 돕지 못했다. 본인들 역시 다음 표적이 될까 공포에 떨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폭설이 내렸다. 기지는 밤사이 눈 속에 파묻혔다. 이길 새벽부터 긴급 제설 작업이 개시되었다. 전 병력이 넉가래를 챙겨 눈을 밀어내는 현장으로 호출되었다. 살인적인 추위의 병사들은 모두 두꺼운 털장갑을 끼고 움직였다. 하지만 유독 진우의 손만 맨손이었다. 이진우, 정신력으로 버텨. 넌 맨손으로 한다. 장갑을 벗어. 강병장의 지시였다. 진우가 거부하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그는 맨손으로 빗자루를 쥐고 길을 쓸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발이 아팠다. 20분이 흐르자 통증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1시간 흐르자 발가락이 얼어서 꼼짝하지 않았다. 2시간이 흐르자 귓불이 검푸르게 변했다. 동상이었다. 일과가 마친 후 진우는 생활관에 들어와 귀를 만지려 했다. 그러나 히터기는 고장이 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귀를 덮였다. 귓가는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귓바퀴 쪽은 터져 있었다. 화상이도였다. 바로 처치하지 않으면 피부가 썩어들 수도 있는 위기였다. 진우는 양호실을 찾아 약을 좀 바르려 했다. 그러나 진료실의 담당관은 진통 알약만 던져주고 나가버렸다. 확실한 붕대 처치를 안 해주었다. 담당관도 중대장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던 셈이다. 열흘이 흘렀다. 진우는 끝을 마주하고만 있었다. 몸무게는 훈련 전보다 10kg이 줄었다. 70kg이던 체중이 60kg으로 변했다.
기력은 다하고 살은 볼품없이 빠졌다. 뺨은 홀쭉해졌고 발등은 터져서 진물 흘렀다. 귀 쪽의 상처는 아물지 않아 꽤 심각해졌다. 낮마다 지끈거리는 두통에 밥을 넘길 수 없었다. 며칠 뒤 새벽 진우는 오한을 느꼈었다. 열이 40도까지 치솟았다. 그는 휘청거리며 행정반으로 들어가 외진을 요청했다. 송대위가 삐딱히 물었다. 외진 어떤 사유로? 배가 너무 아픕니다. 큰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의무대에 이미 갔잖느냐. 엄살 피우지 마. 나가봐. 진우는 도로 생활관에 들어갔다. 그는 모포를 덮고 창문을 쳐다보았다. 여기서는 못 산다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되면 진짜 병신될 수도 있었다. 진우는 생각했다. 주말 체육 활동 시간을 틈타서 몰래 도망치기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진우의 팔은 이미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다. 한 달간의 얼차려 탓에 그의 악력은 10kg까지 줄어들다. 입대 직전 50kg이던 악력이 40kg이나 줄어든 셈이었다. 다리는 붓기가 심해 퉁퉁했고 발은 멍이 퍼지고 있었다. 발목의 염좌는 처치받지 못해 파랗게 멍든 채로 썩어가고 있었다. 잠마다 쑤셔오는 고통들이 발가락 끝부터 허벅지까지 타고 올라왔다. 토요일 오후 진우는 복통을 앓았다. 배 위에 손을 얹으니 차갑게 식어내려 있었다. 체온계는 없으나 아팠다. 그는 식은땀 흘려 행정반으로 기어갔다. 송민석 대위는 의자에 앉아 문서를 결제하고 있었다. 진우가 문을 열자마자 송 대위는 짜증난다는 듯 인상을 썼다. 뭐냐 이진우? 중대장님, 속이 너무 쓰립니다. 복통이 있고 발의 상처도 주와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봐야 하겠습니다. 송 대위는 비웃고 말했다. 의무대에 이미 갔었잖아. 밥 많이 먹고 자면 낫다. 사내가 요 정도 아픔에 징징대? 중대장님, 이건 단순한 복통이 아닙니다. 이리 놔두면 맹장이 터질 수 있어요. 야, 너 감히 대꾸를 하네. 엄살 피우지 말고 꺼져라. 내일 아침 구보 때 보자. 진우는 입을 굳게 다물고 말았다. 그는 목례를 하고 행정반을 나갔다. 계단을 올라 생활관에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난간 잡고 겨우겨우 올라갔다. 생활관에 들어와 바닥에 기절하듯 엎쳤다. 하늘이 뱅글뱅글 돌았다. 그날 밤 진우는 가위에 눌렸다.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을 기고 있었다. 단독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옆에서 강병장의 고함이 들렸다. 더 기어봐라. 멈추면 죽인다. 진우는 계속 기었다. 그러나 팔이 말을 듣지를 않았다. 몸이 진흙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일어났다. 상의가 땀으로 전부 젖어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 되었다. 오늘은 주말이라 과업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대신 생활 청소와 빨래 건조 시간이 주어졌다. 오후에는 체육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 기회만을 노려봤다. 체육 활동 시간은 유일하게 감시가 사라지게 된 순간이었다. 축구장, 족구장, 헬스장 등 각자 원하는 운동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병사들의 통제가 어려웠다. 진우는 축구장 벤치에 앉아있기로 했다. 그는 원래 운동을 못했지만 입대 후 축구는 보러 가곤 했다. 체육시설은 부대 안에서 유일한 자유로운 공간이었고 당직 사관들은 병사들에게 터치를 거의 안 했다. 오후 2시 체육 시간이 되자 진우는 다른 병사들과 섞여 연병장 나갔다. 부대 창고는 낡은 컨테이너였다. 잡동산이 쌓여진 작은 창고였었고 안쪽에는 철제 선반들이 가득히 놓여 있었다. 수십 명 정도의 병사들이 뛰었다. 당직 사관인 김철수 중위가 단상에 올라 훈화를 시작했다. 호루라기 소리났다. 진우는 구령들을 따라 외치는 척하며 기회를 노렸다. 연병장 구석에는 낡은 창고 건물이 있었다. 안쪽에는 탕비실과 창고방이 있었고 창고 뒤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숨겨져 있었다. 부대에 공중전화가 잔뜩 더 있었지만 거진 다 간부들의 통제가 닿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창고 구석의 전화 박스는 구석진 곳에 박혀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설교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무렵 진우는 슬그머니 엉덩이를 떼었다. 속이 안 좋은 척 연기했다. 주위의 병사들은 조느라 바빴다. 그는 신속히 건물을 빠져나와 창고 쪽으로 갔다. 가슴이 요동쳤다. 지금 이 찰나에 간부에게 들키면 정말로 죽음뿐이었다. 전화기 앞에 도착한 진우는 사방을 경계했다. 인적은 드물었다.
그는 수학이 앞쪽으로 다가가 몸을 숨겼다. 건빵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 숨겨왔던 동전이었다. 덜덜 떠는 손끝으로 동전을 넣고 신호음을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익숙한 서울 본가 번호였다. 연결음이 들렸다. 또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긴 기다림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그리운 음성이었다. 어머니의 육성이었다. 찰나에 진우는 억눌린 설움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울음이 터졌다. 엄마 접니다. 진우요. 진우의 성대는 꽉 막혀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윤미진 중장은 휴일도 반납한 채 사무실에 나와 경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주에 진행될 합동훈련 기획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기밀 문서와 결제판이 놓여 있었다. 사무실 우측 벽면에는 707 특임단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실전 투입, 요인 경호 작전, 파병 당시의 생생한 기록들이었다. 윤미진 중장은 현재 53세였다. 그녀는 육사 여생도 일기 출신으로 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중장을 달성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정복에는 별 3개가 박힌 견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특전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청춘을 바치며 작전통으로 입지를 굳혔다. 숱한 사선을 넘으며 임무를 완수했고 장병들에게는 냉철하지만 따뜻한 지휘관으로 신망이 높았다. 벨소리가 퍼졌다. 윤 중장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울먹임을 듣는 찰나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진훈이 무슨 일 있니? 왜 울고 있어? 어머니, 저 못 살겠어요. 여긴 감옥이에요. 진우의 말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윤 중장은 단번에 낌새를 눈치챘다. 그녀는 수십 년 군짬밥으로 다져진 촉으로 자식이 위급한 상황에 몰려 있음을 감지했다. 침착하고 말해. 뭔 일이 생긴 거니? 대대장이 횡령을 해서 애들이 밥도 못 먹고 추위에 떨어요. 제가 소원 수리 때 그걸 적어냈는데 그날 이후로 표적이 되어서 찍혔어요. 하루 종일 뺑뺑이 돌고 잠도 안 재우고 구타까지 당하고 있어요. 발은 다 썩어가고 열이 펄펄 끓는데 의무대도 못 가요. 어머니, 저 진짜 못 견디겠어요. 윤 중장의 눈매가 매섭게 굳었다. 그녀는 장군이었고 지휘관이었다. 부하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그녀가 제일 혐오하는 악질 범죄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본인의 핏줄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진우야, 위치가 어디니? 교회 구석 전화 부스요. 종교 행사 틈타서 몰래 나왔어요. 오래 통화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 소속 부대가 어디야? 강원도 고성 22보병사단 율곡부대요. 해안소초 대대. 지휘관 관등성명 강도훈 중령이요. 윤 중장은 그 놈을 각인했다. 그녀는 수첩에 부대 위치와 쓰레기 같은 놈의 이름을 적었다. 진우야, 명심해. 엄마가 날 밝으면 갈게. 나쁜 생각하지 마. 죽지 말고 살아있어. 엄마 정말 와줄 거야? 그런데 그때였다. 부스 유리 너머로 군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화들짝 놀라 뒤를 확인했다. 강동철 병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놈의 표정에는 살기가 돌았다. 야, 이진우, 너 뭐 하냐? 진우는 다급히 속삭였다. 어머니 끊을게요. 왔어요. 진우야. 통화가 종료됐다. 강 병장은 부스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 그는 진우의 깃을 쥐었다. 빠져가지고 도둑 전화를 써? 어디다 연락한 거야? 본가에 했습니다. 대기요. 부모님께 몰아뗐었어? 꼬지른 거 아니지? 강 병장은 진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진우는 중심을 잃었다. 강 병장이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찰나 진우가 소리쳤다. 그냥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군대 얘기는 일절 안 했습니다. 강 병장은 진우를 째려보다가 손을 풀었다. 점호 끝나고 보자. 너 오늘 반 죽을 줄 알고 있어라.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터덜터덜 교회로 복귀했다. 그래도 속은 한결 시원해졌다. 어머니가 들었다. 어머니가 운다고 했다. 그것 하나로도 살맛이 돌았다. 서울 송파구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윤미진 중장은 전화기를 끊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겼다. 수화기 너머의 폭언과 타격음. 내 새끼가 맡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한라인을 들어 참모진을 호출했다. 김대령. 예. 사령관님. 당장 지휘 헬기 대기시켜.
내일 새벽 같이 움직인다. 좌표는 강원도 고성 22사단 사령부다. 알겠습니다. 운행 목적은 뭐라 적을까요? 긴급 작전 지도. 예하 부대 연락마. 불시 검열이다. 명 받들겠습니다. 윤 중장은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엔 일군지사 사령관 최수민 소장에게였다. 최 소장은 윤 중장과 임관 동기생이었다. 두 분께선 30년 지기 절친이자 동지였다. 통화가 시작되자 윤 중장은 단도직입으로 말했다. 수민아 나다. 내일 새벽 강원도 고성 22단으로 가야 해. 너도 함께 해줄 수 있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어. 대대장이 부식비와 난방을 횡령하고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대. 네가 군수 전문가잖아. 내 눈으로 확인해줘. 최수민 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알았어. 갈게. 몇 시에 출발해? 새벽 6시. 특전사에서 헬기 타고 이동할 거야. 그럼 나도 헬기 띄워서 현장에서 만나자. 연병장에서 보자. 고맙다 수민아. 윤 중장은 세 번째 통화를 시도했다. 육군본부 헌병감 윤서영 준장에게였다. 윤 준장은 윤 중장보다 10년 후배였으나 실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군사법과 군사경찰 업무의 권위자였다. 준장님 윤미진입니다. 아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강원도 고성 22단에서 비리 현장을 급습할 예정입니다. 헌병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즉각 구속 작전을 진행할 겁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업무상 횡령 가혹 행위 교사 직권 남용 증거는 현장에서 입수할 겁니다. 헌병 1개 소대 병력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면 됩니까? 새벽 7시. 22단 예하 해안 경계대 연병장에서 만납시다. 명심하겠습니다. 윤미진 중장은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힘껏 쥐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고 부패한 지휘관을 심판할 것이었다. 이것이 군인의 길이었고 어머니의 길이었다. 일요일 새벽 5시 30분 서울 송파구 육군 특수전 사령부 헬기 착륙장에는 UH-60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윤미진 중장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베레모를 고쳤었다. 가슴에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특전사 참모 2명과 경호병 4명이 헬기에 탑승했다. 출발한다. 윤 중장의 명령과 함께 헬기의 로터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블레이드가 공기를 가르며 속도를 높였다. 헬기는 천천히 상승하여 서울 상공으로 떠올랐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헬기는 북동쪽을 향해 기수를 틀었다.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 비행시간은 약 50분이었다. 같은 시각 대전에 위치한 일군 수지원 사령부에서도 헬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마쳤다. 최수민 소장은 가슴에 별 2개가 달린 전투복을 입고 헬기에 탔다. 그녀는 군수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다. 부대의 예산 물자 보급 체계를 한눈에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30년군 생활 동안 단 한 건의 비리도 그녀의 눈을 속이지는 못했다. 출발합니다. 헬기 조종사가 말했다. 최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헬기는 대전 상공을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친구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것도 부패한 지휘관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육군본부 헌병대 사령부에서는 윤서영 준장이 헌병대원 10여 명을 소집했다. 그녀는 가슴에 별 1개가 달린 전투복을 착용하고 헌병대원들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긴급 체포작전을 시행한다. 혐의 업무상 횡령과 가혹 행위 교사다. 현장에서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며 저항 시 물리력을 사용한다. 모두 준비됐나? 준비 완료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윤 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헬기로 갔다. 헌병대원들도 뒤를 따랐다. 헬기는 용산을 출발해 동해안으로 향했다. 오전 7시 강원도 고성군 22보병사단 예하 해안경계대 연병장. 일요일 아침이라 훈련 일정은 없었지만 병사들은 이미 기상하여 내무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대대장 강도훈 중령은 대대장 숙소에서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다. 병사들이 구보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난 석 달간 예산을 대폭 절감한 실적을 정리하여 사단장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부식비 30% 절감, 유류비 25% 절감, 피복비 15% 절감. 수치상으로는 완벽했다. 병사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뒤면 대령 진급 심사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할 것이었다. 강중령이 커피 한 모금 마시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졌다. 헬기 소리였다. 강중령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요일 아침에 헬기라니 사전 통보도 없었다. 혹시 사단장이 깜짝 방문하는 건가? 소리는 점점 커졌다. 강중령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 상공에 거대한 헬기 세대가 나타났다. UH-60 블랙 호크였다. 헬기들은 연병장 중앙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병사들은 훈련을 멈추고 헬기를 올려다보았다. 행정병과 참모들이 소스라치며 본청을 빠져나갔다. 강도훈 중령은 사태를 짐작하지 못한 채 급히 단독 군장을 찼다. 무궁화 2개가 박힌 야전 상의를 입은 그는 곧장 연병장으로 뛰었다. 중대장 송민석 대위도 허둥지둥 뒤따라갔다. 그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합 장소에 다다랐을 때였다. 헬기 세대가 운동장에 순서대로 내려앉았다. 회전 날개가 만든 거센 돌풍에 바닥의 흙먼지와 눈발이 사납게 춤을 췄다. 대원들은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전율했다. 기체의 문이 열렸다. 선두 헬기에서 날카로운 인상의 여군 지휘관이 내렸다. 베레모 아래 그녀의 가슴에선 별 3개가 번뜩이고 있었다. 윤미진 중장이었다. 칭, 칭, 칭. 그녀는 검은 안경을 쓴 채 무겁게 발을 옮겼다. 키 170cm의 건장한 체구, 냉철한 눈빛, 좌중을 지배하는 무거운 존재감. 특수전 사령관의 포스가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사령관의 뒤를 따라 최정예 참모진과 호위병들이 내렸다. 후속 헬기에서는 최수민 소장이 하차했다. 그녀의 전투복엔 별 2개가 박혀 있었다. 제1군수지원 사령관을 뜻하는 표식이었다. 최수민 소장은 냉정한 얼굴로 부대를 훑어보았다. 보급 전문가의 매서운 시선이 막사 곳곳을 파고들었다. 병사들의 야윈 뺨, 해진 전투복, 방치된 보급 창고들. 장군은 단번에 이곳이 썩어 문드러졌음을 눈치챘다. 마지막 헬기에선 윤서영 준장이 수사관들을 대동해 내렸다. 그녀의 가슴에선 별 1개가 빛나고 있었다. 육군 본부 헌병감의 직위였다. 무장 헌병들은 실탄을 장전한 상태였다. 그들은 절도 있게 상계하여 장군을 호위했다. 무려 6개의 별이 연병장에 떴다. 삼성장군, 이성장군, 일성장군. 이것은 고작 대대급 부대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운동장의 대기는 싸늘해졌다. 병사들은 기침 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정체는 몰라도 가슴에 달린 수많은 별들이 주는 공포감만으로도 숨통이 조여왔다. 강도훈 중령은 흙빛이 되어 뛰어갔다. 그는 장군들 코앞에서 급정거해 부동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해안경계 대대장 중령 강도훈입니다. 금일 방문 목적을 하달받고 싶습니다. 윤미진 중장은 경례를 무시해버렸다. 그녀는 색안경을 천천히 벗어 쥐었다. 서늘하게 일렁이는 안광이 강중령을 찔렀다. 강중령은 그 시선에 동물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건 단순한 부대 방문이 아니었다. 내 자식이 이 막사에 있어. 헌데 그 녀석이 여기서 말라비틀어진단 소리를 들었다. 윤 중장의 음성은 얼음장 같았다. 강중령의 안색이 백지장이 됐다. 아들이라니? 이 촌구석에 장군의 핏줄이 있다니. 그는 필사적으로 관심병사 명단을 뒤져봤다. 허나 유력한 집안 자제는 기억에 없었다. 아니, 하나다. 송민호. 그 이름이 스쳐갔다. 아드님이라 하셨습니까? 혹시 어떤 병사를 지칭하시는지? 이병 송민호. 내 핏줄이다. 윤 중장이 딱 잘라 말했다. 강중령의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송민호, 자기가 지난 2달간 갈궈대던 그 녀석이 사령관의 친아들이었다니. 이건 대참사였다. 게다가 네가 운영비를 횡령해서 개인 주머니를 채웠단 제보도 들어왔어. 식대, 난방비, 보급비, 애들 밥값을 떼먹고 배를 불렸다지? 최수민 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지휘봉 끝으로 강중령의 흉부를 찔렀다. 군수지원 사령관 명이다.
지금 당장 부대의 식료품 창고, 유류고, 보급 창고를 열어라. 또한 최근 1년치 모든 출납 장부와 예산 사용 영수증을 가져와. 30분 준다. 강중령은 입술만 달싹였을 뿐 변명도 하지 못했다. 곁에 서 있던 송민석 대위 역시 핏기 없는 얼굴로 얼어 있었다. 최 소장은 보급 담당관 윤상철 중사를 지목했다. 중사, 자네가 보급관인가? 예, 맞습니다. 윤상철 중사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답했다. 당장 가서 창고 열쇠 챙겨와. 그리고 거래 장부 싹 다 준비해. 가라치다 하나라도 걸리면 너도 옷 벗는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윤 중사는 허겁지겁 달려갔다. 윤서영 준장은 수사관들에게 신호했다. 전 병력 산계. 주요 건물 출입구를 차단하라. 아무도 들이거나 내보내지 마. 증거 조작을 막아라. 명심해. 헌병대원들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지휘통제실, 행정반, 군수과 건물의 출입을 통제했다. 강중령은 사태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렸다는 것을 자각했다. 그는 말문을 열려 했다. 장군님, 이건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입 다물어. 윤미진 중장의 일갈에 강중령은 입을 닫았다. 그녀는 강중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네가 간부냐? 나라가 맡긴 귀한 자식들을 굶기고 얼리고 핍박하는 게 지휘관이 할 짓거리냐? 아닙니다. 저는 부대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려고. 알뜰? 병사들 식비 떼서 내 진급 뇌물로 쓰는 게 알뜰이야. 윤 중장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주위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침묵했다.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삼성 장군이 대대장을 개잡듯이 잡는 모습. 최수민 소장. 창고 털어서 결과 보고해. 알겠습니다. 최수민 소장은 박중사가 건넨 열쇠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창고로 향했다. 윤미진 중장은 윤서영 준장을 노려보았다. 윤 준장 중대장과 모든 간부들 지금 당장 집합시켜. 비리 가담자는 한 놈도 빠짐없이 구속이야. 알겠습니다. 윤서영 준장은 헌병대를 대동하고 송민석 대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송 대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윤미진 중장은 강도훈 중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경멸과 살기로 이글거렸다. 지금 애는 어디 있나? 의무실에 있습니다. 앞장서. 예, 알겠습니다. 강도훈 중령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의무실로 향했다. 윤미진 중장이 바로 뒤에 붙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은 웅성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송민호가 3스타 장군의 아들일 줄이야. 게다가 그를 갈구던 악질 대대장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병사들의 얼굴에 통쾌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의무실로 가는 복도. 윤미진 중장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제 곧 아들을 보게 될 테다. 또한 이 썩어 빠진 부대를 모조리 박살낼 것이다. 최수민 소장은 행보관 윤상철 중사와 군수과 개원들을 거느리고 보급창고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군수사령부 감찰실에서 파견된 장교 둘이 따라붙었다. 그들 손에는 체증용 태블릿과 캠코더가 들려 있었다. 비리 흔적을 남김없이 체증하기 위해서였다. 가장 먼저 확인한 장소는 부식 창고였다. 박중사가 덜덜 떨며 자물쇠를 따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역한 악취가 진동을 했다. 최수민 소장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창고로 성큼 들어갔다. 내부는 난장판 그 자체였다. 쌀포대가 산더미처럼 있었으나 막상 까보니 시퍼런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유통기한은 한참 전에 지나버린 폐기물이었다. 제정신이야? 이딴 걸 애들에게 배식했단 말이야? 최수민 소장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박중사는 바닥만 쳐다봤다. 묻잖아 지금. 이 쓰레기를 병사들 밥으로 줬냐고. 내가 묻잖아. 조금 섞었었습니다. 최수민 소장이 참모에게 명령했다. 싹 다 찍어놔. 날짜 적힌 부분은 확대해서 남기고. 알겠습니다. 선반 안쪽엔 마스타와 고추장이 적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고가 너무나 모자랐다. 서류엔 한 달 분량의 부식이 잡혀 있었으나 실상은 일주일분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최수민 소장이 박중사를 쏘아보았다. 장부 내놔봐. 창고 관리록. 박중사는 사시나무 떨듯 서류를 바쳤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수민 소장은 장부를 훑었다. 들어온 양과 남은 양이 딴판이었다. 기록엔 쌀 3톤이 잡혀 있는데 현장엔 500킬로도 남아있지 않았다.
김치랑 돼지고기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삥땅 친 거 다 어딨어? 대대장이 밖으로 빼돌려서 팔았습니다. 뭐, 군용 보급품을 밖으로 팔아? 최수민 소장의 인상이 구겨졌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였다. 그녀는 지체 없이 태블릿의 내용을 기록했다. 부식비 횡령 적발. 체증 완료. 다음 타깃은 유류고. 거대한 디젤 탱크. 3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탱크 하나당 1만 리터짜리였다. 최수민 소장은 직접 측정 막대를 꽂아넣고 잔량을 체크했다. 1번 탱크는 텅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깔린 기름이 고작 500리터쯤 되었다. 2번과 3번 탱크 역시 똑같은 꼴이었다. 서류엔 25, 0리터가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1, 500리터가 전부라니. 나머지 다 어쨌더. 박중사는 결국 이실직고 하고 말았다. 대대장이 시켜서 사제 주유소에 넘겼습니다. 반값 받고 팔았습니다. 최수민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도훈 중령은 군수품을 훔쳐서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뒷돈을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이었다. 그녀는 참모에게 일렀다. 탱크 싹 다 찍고 측정값 적어놔. 이거 재판 때 핵심 증거로 써먹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피복 창고를 털었다. 이곳도 개판이긴 같았다. 깔깔이와 털장갑, 방한화가 턱없이 모자랐다. 장부엔 머릿수에 맞춰 넉넉하게 적혀 있었으나 실제고는 반타작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최수민 소장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며 박중사를 째려봤다. 애들 동사시킬 작정으로 이랬냐? 혹한기에 겨울 장비도 안 입히고 말야. 면목 없습니다. 사과한다고 끝날 게 아냐. 너도 똑같은 놈이야. 준비해. 최수민 소장은 감찰 조사를 끝내고 연병장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윤미진 중장에게 가서 브리핑했다. 사령관님, 감찰 결과입니다. 부식 창고엔 썩은 음식뿐이고 기름 탱크는 바닥을 보이며 옷 창고는 보급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장부는 가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먹은 돈만 최소 5천은 넘을 걸로 보입니다. 윤미진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했다. 수민아, 이 증거면 군사재판에 넘기고도 남지?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같은 시각 윤서영 준장은 헌병대를 대동하고 생활관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녀는 강동철 병장과 송민석 대위의 위치를 확인했다. 강 병장은 생활관에 누워 있었고 송 대위는 중대장실에 앉아 있었다. 1팀은 생활관으로, 2팀은 중대장실로 가. 놈들 잡으면 바로 보고해. 알겠지? 헌병들이 빠르게 흩어졌다. 생활관 문이 요란히 열렸다. 침상에 누워 쉬던 강 병장은 소스라치게 일어섰다. 헌병 2명이 그에게 들이닥쳐 팔을 낚아챘다. 뭐 하는 거야? 강 병장이 반항했지만 의미 없었다. 헌병들은 그를 바닥에 제압해버렸다. 윤 준장이 천천히 걸어왔다. 병장 강동철. 너를 폭행 및 가혹행위와 권력 남용 혐의로 긴급 구속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지시, 누구, 지시, 중대장님이랑 대대장님이 하란 거였어. 강 병장은 얼떨결에 본심을 털어놓았다. 윤 준장은 아주 흡족히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잘 됐지? 헌병대원 한 명이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확실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좋아. 데려가. 헌병들은 강 병장을 연병장으로 끌고 나갔다. 중대장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송민석 대위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헌병들이 닥치자 깜짝 일어났다. 뭐야 당신들? 감히 중대장실에 보고도 없이 윤 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육군본부 헌병감 준장 윤서영이다. 대위 송민석 당신을 가혹, 행위 지시 직권 남용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긴급 구속한다. 이건 월권이야. 나는 정식 임관한 장교라고. 장교라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법 없어. 헌병 구속해. 헌병들이 송대위의 팔을 낚아챘다. 그는 반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도 수갑이 채워진 채 연병장으로 끌려갔다. 윤미진 중장은 의무대에 도착했다. 강도훈 중령이 서둘러서 안내했다. 의무대는 낡은 건물이었다. 안쪽에는 진료실과 병실 2개가 있었다. 군의관 1명과 의무병 2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윤 중장이 들어오자 군의관은 다급히 경례를 올렸다. 충성 군의관 대위 서준영입니다. 오습, 오습.
윤 중장은 경례를 받고 물었다. 이병 송민호가 여기 입원해 있지? 네, 그렇습니다. 가보자. 서대위는 윤 중장을 병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의 얼굴이 보였다. 윤 중장은 그 찰나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들은 처참하게 말라 있었다. 입대할 때 씩씩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눈은 태난이 꺼져 있었고 얼굴은 퇴쑥했다. 손등에는 동상 상처가 빨갛게 남아 있었다. 윤 중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민호는 눈을 뜨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민호야, 엄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내렸다. 윤 중장은 아들의 손을 쥐었다. 손은 차갑고 딱딱했다. 동상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분명했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윤 중장은 아들을 안아줬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군인으로서 30년간 숱하게 전장을 누벼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직 한 명의 어머니였다. 뒤에서 보던 강도훈 중령은 그 상황을 보며 공포감에 떨었다. 윤 중장은 민호를 두고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강중령에게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군인이냐? 강중령은 대꾸하지 못했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다. 조국이 맡긴 귀한 청년들을 그따위로 취급했어. 넌 지휘관이 아니야. 그냥 쓰레기야. 사령관님, 저는 핑계 대지 마. 내 핑계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윤 중장은 의무대 밖으로 나갔다. 연병장에는 이미 강병장과 송대위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윤서영 준장이 다가왔다. 사령관님, 범죄자 체포 완료했습니다. 고생했어. 준장. 윤 준장은 강도훈 중령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을 거칠게 뜯었다. 중령 강도훈, 당신을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가혹 행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군사재판에서 봅시다. 헌병 2명이 강중령의 팔을 낚아챘다. 그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헌병 차량으로 끌려갔다. 송대위와 강병장도 마찬가지였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병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는 주먹을 힘껏 쥐었다. 그들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윤미진 중장은 다시 의무대로 돌아갔다. 민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가 늦게 와서 엄마가 군인을 지키는 군인이 되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전부 해결할게. 너는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네 엄마. 그날 이후 22보병 사단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도훈 중령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급은 박탈되었고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다. 송민석 대위는 징역 3년, 강동철 병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상철 중사를 비롯한 비리 연루자들도 전원 군복을 벗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병사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휘관이었다. 식당에는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이 매일 올라왔다. 난방은 24시간 가동되었다. 의무대는 제대로 된 약품과 장비를 갖추었다. 부대원들의 눈빛에는 다시 활력이 넘쳐났다. 이진우는 한 달간 요양을 거쳐 건강을 되찾았다. 손의 부상도 완치되었고 체력도 예전으로 돌아왔다. 그는 남은 군대 생활을 무사히 끝내고 전역했다. 제대 후 그는 링 위로 다시 돌아와 복귀전에서 당당히 승리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계급은 책임을 위해 존재하지 약한 병사를 짓밟으라고 주어진 힘이 아니다. 부패한 지휘관 하나가 부대를 무너뜨리지만 끝까지 침묵하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가 결국 모두를 살려낸다.